자, 15강입니다. 오늘은 국제운송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화물의 운송, 그리고 화물 운송의 형태, 그리고 선박, 정기선과 부정기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나나요? 전 시간에 무역 클레임에 대해서 배웠었죠? 클레임이 무엇이었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클레임의 종류는 뭐가 있었죠? 클레임의 내용은 뭐가 있었죠? 자, 그러면 클레임의 해결 방법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당사자 간 해결하는 방법과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방법이 있었어요. 알선, 중재, 보정, 소송.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중재제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중재 중요했죠. 소송과 비교해서 쌤이 수업을 자주 했었는데요. 복습을 간단히 하면 중재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 모든 분쟁이 대상이고 소송은 법원이 해결해 주는 것으로 민사, 형사, 행정, 선거 등 모든 분쟁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재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구속력, 기판력, 집행력, 현성력을 효력을 갖고요. 소송은 구속력,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을 갖습니다. 중재는 보통 단심제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이 짧다는 점, 소송은 3심제이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자, 그럼 오늘은 국제운송에 대해서 배워보려는데요. 여기서 운송이란 효용이 낮은 지역에서 효용이 높은 지역으로 물자를 이동시키는 것을 뜻해요. 화물이 옮겨진다는 뜻이겠죠. 거리 극복을 통해 물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국제운송이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둔 수출상이나 수입상이 물품 매매 계약을 통해 계약 목적물을 수입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화물 운송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해상 운송, 복합 운송, 항공 운송으로 나뉘는데요. 화물 운송 형태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해상 운송과 복합 운송, 그리고 항공 운송입니다. 해상 운송이란 선박을 이용해서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해상으로 운송하는 거겠죠. 정기선과 부정기선으로 나뉩니다. 아래 표를 한번 볼까요? 표를 보면 정기선은 말 그대로 정기적인 선박, 부정기선은 정기적이지 않은 선박입니다. 정기선은 비교적 반복적인 운항 일정이 예정되어 있을 때 고정된 항로로 해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정기선이라고 하고요. 비교적 반복적이지 않은 운항이거나 고정되지 않은 항로였을 때 부정기선으로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선은 비교적 정해져 있는 공적 일반 운송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부정기선은 사적으로 계약하는 경우 많이 사용을 하겠죠. 운송 계약은 선화증권이 계약의 증거가 되는 불요식 계약입니다. 반대로 부정기선은 요식 계약입니다. 융성 계약을 체결하고요. 계약 조건은 선박마다 다 달라서 선주나 화주의 교섭력에 좌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기선은 일반 화물이기 때문에 고가로 취급을 하고요. 부정기선은 대량 화물이지만 저가로 취급을 합니다. 정기선은 비교적 복잡한 구조이고 부정기선은 단순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게 정기선과 부정기선으로 구별된 화물 해상 운송인데요. 이러한 해상 운송은 선박을 이용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량 운송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철도나 차량보다 당연히 많은 양의 화물을 옮길 수 있겠죠? 그렇다면 대량 운송에 따른 규모 경제 원칙에 의해 단위당 운송비가 저렴할까요? 비쌀까요? 저렴합니다. 그리고 원거리 운송에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공해를 이용하기 때문에 운송로의 선택이 자유로우며 두 개국 간 운송이 진행되므로 국제성을 지닙니다. 항공 운송에 비해 운송 기간이 길고 해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상을 사용하기 때문이겠죠. 그럼 두 번째로 복합 운송이란 특정 화물을 육상, 해상, 항공, 철도 등의 방법 중 최소 두 가지를 사용하는 건데요. 육상이었다가 해상으로 옮기거나 항공이었다가 철도로 옮기는 꼭 그렇게 해야 하는 물건들이 있을 경우 이러한 복합 운송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복합 운송은 컨테이너가 도입된 이후 효율성이 극대화돼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컨테이너에 상품을 넣어놓고 하나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지기가 편해졌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항공운송인데요. 항공기의 항복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항공운송 같은 경우는 고가품이나 긴급 물품, 신선유지 물품에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항공은 다른 운송보다 빠르고 안전하고 보호되기 때문이죠. 자,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로 다시 정리를 해보았어요. 이걸 보고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화물 운송 형태가 해상운송, 복합운송, 항공운송으로 나뉘어졌고 해상운송에서 전기선과 부전기선으로 나눠졌는데요. 전기선은 반복적인 운항 일정이거나 고정된 항로로 가는 경우 보통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공적인 일반 운송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운임은 고율입니다. 그리고 선화증권이 서류가 되는 불료식 계약이고요. 대형 조직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요. 서주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화물 가치는 일반 화물인 고가를 보통 많이 사용하고요. 부정기선은 정기선과 반대로 반복적이지 않은 운항 일정이거나 고정되지 않은 항로로 이용하는 사적 계약 운송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저율이고요. 요식 계약이고 소형 조직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선주와 용선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량 화물 같은 저가 물건들이 보통 화물로 이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해상 운송 계약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화물의 운송 형태에 따라서 선박을 구체적으로 전기선과 부전기선으로 나눠 봤는데요. 이러한 해상 운송 계약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선박회사는 물품의 해상 운송을 대행하고 수출상은 이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해상 운송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박회사는 운송인이겠고 수출상은 송하인이겠죠. 단어들이 조금 낯설지만 익숙해져 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해상 운송 계약은 두 가지로 구별되는데요. 첫 번째는 계품 운송 계약, 두 번째는 용선 운송 계약입니다. 계품 운송 계약이란 해상 운송인이 다수의 화주와 개별적으로 화물 운송 계약을 맺는 것을 뜻해요. 이때 운송인은 물품 운송을 약정하고 송하인은 운임 지급을 약정합니다. 이러한 계품 운송 계약의 특징은 해상 운송인이 불특정 다수의 화주로부터 화물 운송을 위탁받아 집화된 화물을 혼적, 즉 한 선박이 여러 가지 화물을 쌓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혼적함으로 주로 전기선 운송에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계품 운송 계약은 선화증권 약관에 의한 부합 계약의 방식으로 체결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서 없이 해상 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화증권이 운송 계약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품 운송 계약은 불요식 계약이므로 별도의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나 대개 선복 요청서를 제출하여 선박회사가 인수 확약서를 발행하면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계품 운송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이나 그의 대리인은 계약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고 선박회사는 선적 선화증권을 발급합니다. 여기서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의 증거이자 물품 인도의 증거이고 권리증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로 용선운송계약이란 해상운송은 선박의 전부 또는 선복의 일부를 제공하여 적재된 물품을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운송계약입니다. 이러한 용선 운송계약의 특징으로는 주로 벌크, 살물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부정기선을 이용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정기선은 계품 운송계약에 주로 이용되고 용선 운송계약에서는 부정기선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러한 용선 운송계약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일부 용선 계약이 있고요. 전부 용선 계약이 있습니다. 일부 용선 계약은 말 그대로 선주로부터 선복의 일부를 빌려서 사용하는 계약을 뜻하고요. 전부 용선 계약은 전체를 빌려서 사용하는데요. 종류는 항해 용선 계약, 기간 용선 계약, 나 용선 계약 이렇게 나뉩니다. 자, 항해 용선 계약이란 예상 항해 기간과 화물량이나 선복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선주가 선장을 임명하고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그리고 선주의 부담 비용은 직접 선비, 간접 선비, 운항비를 부담해야 하고요. 용선자는 용선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기간 용선 계약은 말 그대로 기간에 따라 결정되고요. 항해 용선 계약과 마찬가지로 선주가 선장을 임명하고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하지만 선주가 항해 용선 계약과는 한 가지가 다르게 운항비는 용선자가 부담합니다. 즉, 직접 선비나 간접 선비는 선주가 부담하지만 용선자가 용선료나 운항비를 부담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용선 계약은 기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기간 용선 계약과 같은데요. 선주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용선자가 선장을 임명하고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선주는 상각비만 부담하면 되고요. 상각비 외 모든 비용은 용선자가 부담합니다. 자, 그 다음은 해상 운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해상 운임은 정기선의 운임과 부정기선의 운임으로 구별됩니다. 정기선은 기본 운임이나 할증료의 다양한 종류로 구별되는데요. 먼저 해상 운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것으로 운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이 기본 운임은 중량, 용적, 가격이 그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기본 운임 말고도 할증료가 있는데요. 일정 항로를 취항하는 정기선이 기항하는 항구간 기본 운임 외에 특별히 인상하거나 부과하는 운임을 할증료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의 종류로는 중량 할증 운임, 용적 및 장척 할증 운임, 양육항 선택료, 통할증료, 유류 할증료, 채선 할증료, 운하 할증료, 저유항 할증료 이렇게 구별됩니다. 중량 할증 운임이란 화물 일단위가 일정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할증료입니다. 용적 및 장척 할증 운임이란 화물의 부피나 크기가 크거나 또는 길이가 길 때 부과하는 할증료입니다. 양육항 선택료란 선적할 때 목적항을 2개로 했다가 본선 출항 후 그중 1개 항을 선택할 때 부과하는 할증료입니다. 통화할증료란 운임 표시 통화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보전을 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입니다. 유류 할증료란 유류 가격 인상으로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입니다. 채전 할증료는 혼잡 할증료라고도 하는데요. 항륙항에
양육항에 선박이 많아서 대기 시간이 길어졌을 경우 선사의 비용 손실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럴 때 화주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할증료를 뜻합니다. 운하 할증료란 해당 항로의 운하를 이용하는 경우 운하를 사용료를 화주에게 전가하는 할증료입니다. 저유항 할증료란 선박 운항에 필요한 연료유를 저유항유로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화주에게 전가하는 할증료를 뜻합니다. 자, 그럼 부정기선의 운임은 뭐가 있을까요? 부정기선의 운임은 선주와 화주 간에 체결하는 용선계약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되잖아요. 그러므로 부정기선의 운임은 선복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므로 항상 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례운임, 선복운임, 부적운임이라고도 구별합니다. 이 부정기선과 정기선의 운임 이외에도 기타 부대 비용이 있는데요. 부두 사용료나 터미널 화물 처리비, 컨테이너 화물 적입비, 서류 발급비 등이 기타 부대 비용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정리했던 거를 한번 쌤이랑 같이 타이핑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운임 중에 정기선의 운임 중 다양한 할증료를 한 번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할증료 종류가 뭐뭐 있었죠? 중량 할증 운임, 또 용적 및 장척 할증 운임, 또 무엇이 있었죠? 양육항 선택료, 통화 할증료, 유류 할증료, 최선 할증료, 운하 할증료, 저유항 할증료 이렇게 구별해 보았는데요. 여기 정리할 노트가 있으면 한번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